노인네들 소화도 못 시키는데 돈 아깝잖아. 대충 국밥이나 사드려.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이 식탁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우리 엄마 환갑이야. 친척 20명 부를 테니까 네가 알아서 차려. 그리고 환갑 당일 아침 편의점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삼각김밥 7개, 컵라면 5개, 정확히 30,000원어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던 그 순간,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를 남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지금부터 7년을 참아온 한 여자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저는 박지원, 올해 35입니다. 중견기업 회계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숫자를 다루는 일이라 그런지 매사에 꼼꼼하고 빈틈없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회사에서는 깐깐하다는 평을 듣지만 집에서는 늘 한 발 양보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평생 시장에서 작은 청과 가게를 하셨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도시락을 싸나르며 저와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부모님은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어머니 수저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놓으시면 어머니는 그 옆에서 아버지 국그릇에 뜨거운 국물을 더 부어 드리셨습니다. 저는 그런 풍경을 보고 자랐기에 결혼이라는 게 당연히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서로의 그릇을 채워주는 일, 그게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민호를 처음 만난 건 28살 겨울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의 소개팅 자리였고 약속 장소는 종로의 허름한 칼국수집이었습니다. 아유, 뭐하러 처음부터 비싼 데서 만나요. 서로 돈 낭비고 부담만 되지. 전 이렇게 푸짐하고 값싼 데가 딱 좋습니다. 하. 민호가 김서린 안경을 닦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듬직하게 들렸습니다. 민호가 지갑을 꺼낼 때 모서리가 다 다른 갈색 가죽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지갑이 꽤 낡았네요? 아, 이거요? 우리 아버지가 저 대학 들어갈 때 큰맘 먹고 사주신 겁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구멍 안 나고 짱짱한데 뭐하러 바꿉니까? 안 그래요? 민호가 칼국수 면발을 후루룩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허세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면 부모님 모시고 알뜰살뜰 살 수 있겠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연애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호는 영업직 대리였고 저는 회계팀 사원이었습니다. 신혼 초만 해도 별탈은 없었습니다. 탈이 보이기 시작한 건 친정에 첫 명절 인사를 가던 날이었습니다. 아따, 기름값이 얼만데 명절마다 그 먼 처가를 꼭 가야 돼? 아, 차 막히고 기름 닳고 아주 죽겠네, 진짜. 운전대를 잡은 민호가 신호 대기 중에 입을 비죽였습니다. 명절이니까 당연히 가야지. 우리 부모님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잖아. 아, 요즘 세상에 전화 한 통 쫙 드리면 끝이지. 꼭 면상을 들이밀어야 효도냐? 민호 씨, 어제 시댁에는 하루 종일 있었잖아. 우리 친정은 아직 코빼기도 안 비쳤는데 어떻게 안 가? 어허, 본가랑 처가가 같아? 그리고 장인 장모님 뵈러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 과일이라도 한 박스 사야 될 거 아니야. 아주 그냥 내 주머니에서 돈이 줄줄 샌다, 세요. 저는 그날 조수석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정 앞 과일 가게에서 사과 한 박스를 사들고 들어가던 길에 민호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모습이 그날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은
그런 작은 풍경들이 모래알처럼 쌓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민호의 알뜰함은 오로지 저와 친정에만 적용되는 잣대였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는 룸살롱이며 골프장이며 거리낌 없이 다니면서 친정 부모님 생신상 한번 차리는 일에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칠순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식당 안내 책자를 펼쳐놓고 민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 칠순이잖아. 이번에는 좀 번듯한 한정식 집에서 가족끼리 밥 먹으면 어떨까?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면 아주 잘 나온다는데. 저녁밥을 먹던 민호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민호가 밥알을 우물거리다가 숟가락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뭐? 10만 원? 야, 박지원. 너 미쳤냐? 제정신이야. 아빠 칠순이잖아.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날인데 그 정도도 못해? 아이고, 일생에 한 번이든 2번이든 그 늙은 노인네들이 비싼 거 입에 쳐넣는다고 소 하나 제대로 시키겠냐? 어차피 다 똥으로 나올 거 생돈 아까워 죽겠네, 진짜. 민호가 지갑을 뒤적이더니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을 꺼냈습니다. 그 돈을 식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옛다, 3만 원. 이거 가지고 동네 국밥집이나 가서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씩 사드려. 노인네들 입맛에는 그게 최고야. 아주 넘치고 훌륭하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그 구겨진 종이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뜨거워지는데 그 열기가 분노인지 모욕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해? 내가 지금 농담 따먹기 하는 걸로 보여? 야, 장인어른 평생을 그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김밥, 쪼가리, 어묵 국물이나 드시면서 사셨잖아. 그런 촌스러운 입맛에 비싼 한정식이 넘어가기나 하겠냐? 배탈이나 안 나면 다행이지. 당신 진짜 입 조심 안 할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다 너 생각해서, 장인어른 생각해서 하는 소리 아니야. 괜히 비싼 거 시켜놓고 다 남겨서 버리면 그게 하늘에 죄 짓는 거다. 알아들어? 민호가 말을 마치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된장찌개를 떠입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3만 원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호 쪽으로 다시 밀어놓았습니다. 그 알량한 3만 원 다시 주머니에 넣어둬. 내 아버지 칠순 잔치 내 돈으로 제대로 할 테니까. 아유, 그러시든가. 내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지.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갈 일 없으니 난 아주 좋다. 민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무신경한 어깨를 보는데 7년 전 칼국수집에서 보았던 낡은 갈색 지갑이 떠올랐습니다. 그 지갑을 보며 듬직하다고 생각했던 28배 제가 너무도 멍청해 보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민호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던져진 양복 재킷 안주머니에서 신용카드 영수증이 비중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강남의 한 술집에서 결제된 금액은 47만 원이었습니다. 일행은 5명, 시간은 저녁 8시. 민호가 저에게 회식이 늦어진다고 문자를 보냈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안방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칠순날 어디서 밥 먹을까? 혹시 가고 싶으신 식당 있어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허허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뭐하러 비싼 돈 들여서 식당을 가. 그냥 집에서 내 엄마가 끓여주는 미역국에 밥이나 한술 뜨면 그게 잔치지. 아빠 남들도 다 하는 칠순이잖아요. 평생에 딱 한 번인데 어떻게 미역국만 드시고 넘어가요? 사위가 요새 회사 일로 몹시 바쁘다며. 괜히 그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해서 불편하게 만들지 말자. 응? 아빠는 진짜 괜찮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위는 바쁘다며. 그 말 안에 담긴 아버지의 체념이 너무도 또렷하게 들려서 가슴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위가 바빠서 못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저 딸이 민망할까봐 그렇게 둘러대주고 계셨던 거죠. 아빠,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식당에서 모실게요. 사위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아빠 드시고 싶은 거 실컷 다 드셔요. 네. 아이고, 알았다. 우리 착한 딸. 그래도 너무 무리해서 돈 쓰지 마라. 알았지?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식탁 위 빈자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민호가 던졌던 그 자리, 3만 원이 놓였던 그 자리에 햇볕만 무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7년 동안 마음 한켠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천천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끊어진 자리에 무엇이 자라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칠수는 결국 친정 식구들끼리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민호는 그날 거래처 골프 약속이 있다며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한정식 집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웃으면서도 빈 사위 자리를 흘끔거리는 친척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옆구리를 슬쩍 찌르며 속삭이셨습니다. 민호 서방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라. 회사 다니는 사람이 다 그렇지. 엄마, 알았어요. 신경 쓰지 마. 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입가에서만 머물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한 달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민호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원아, 이리 와봐. 얘기 좀 하자. 왜? 뭔데? 다음 달이 우리 엄마 환갑이잖아. 저는 싱크대에서 손을 닦으며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가 환갑은 집에서 며느리가 차린 음식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시더라. 친척들도 다 부르신대. 친척들 몇 명이나? 10-20명? 큰 집 식구들이랑 작은아버지 댁까지 다 오신대.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민호의 얼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휴대전화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갈비찜이랑 잡채는 기본이고 전도 5가지는 붙여야 된다더라. 잔치국수도 말고. 아, 떡도 맞춰야지. 민호야, 나 다음 달 결산이야. 회사에서 거의 매일 야근이야. 그래서 못한다는 거야? 민호가 비로소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출장 뷔페 부르자고. 요즘 다 그렇게 해. 한 사람당 3만 원이면 깔끔하게 차려줘. 아, 너 지금 우리 엄마 환갑을 뷔페로 때우자고? 때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며느리 손맛 보고 싶다잖아. 너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환갑상 차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민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은 채로 그 모습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달 전 아버지 칠순에 3만 원을 던지던 그 손이 지금은 갈비찜을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민호야, 한 달 전에 우리 아빠 칠순 때 너 뭐라 그랬어? 노인네들 소화도 못 시킨다고 국밥이나 사드리라며. 아, 또 그 얘기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뭐가 그거고 그거야. 우리 엄마는 일생에 한 번 있는 환갑이잖아. 너네 아빠는 칠순이고. 비교가 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자기 말의 모순을 단 한 톨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지가, 그 당당함이 저를 더 숨막히게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회사 탕비실에서 종이컵을 든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원아, 민호한테 얘기 들었지? 네, 어머님. 내가 다른 건 안 바란다. 그저 우리 며느리 손맛으로 친척들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 어머님,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출장 뷔페로. 예. 요즘 것들은 다 그러더라. 돈이면 다 된다고. 정성이 어디 갔는지 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결 높아졌습니다. 내가 너만 할 때는 시어머니 환갑상에 전을 12가지를 붙였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말이야. 너 그렇게 회사 하면서 집안일은 언제 챙길래?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한 줄 알면 잘해. 친척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 흉 잡히게 하지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쥔 손에 힘을 줬다 뺐다 했습니다. 종이컵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탕비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며느리 흉 잡히게 하지 말고. 그 말이 칼날처럼 귓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클렌징 크림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엄마가 너한테 전화했다며. 너 또 뭐라고 했냐? 뭐라고 한 거 없어. 회사 일 바쁘다고 했지. 바쁜 게 무슨 자랑이야. 우리 엄마 환갑보다 회사가 중요해? 민호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화장대 위에 놓인 제 화장품들을 손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유리병 2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크림통이 대굴대굴 굴러 침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데 쓸 돈은 있고 엄마 환갑상 차릴 정성은 없냐? 이게 얼만지 알기나 해? 내가 내 돈으로 산 거야. 내 돈 따지지 말랬지. 민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호야, 왜? 환갑상? 내가 차릴게. 민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방금까지 핏대를 세우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친척 20명, 갈비찜, 잡채, 전 5가지, 잔치국수, 떡. 다 할게. 그래, 그게 며느리 도리지. 대신 시장 볼 카드는 내 거 줘. 카드? 그래. 줄게. 줄 테니까 알아서 잘해. 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안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천천히 주워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크림이 반쯤 닦인 얼굴, 화장기 없는 눈가,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간 표정. 거울 속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민호의 코 고는 소리가 안방에서 우렁차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하나 만들고 파일 이름을 환갑준비라고 적었습니다. 그 안에 항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장 볼 품목들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카드 사용 내역, 친정에 대한 폭언 녹취, 시어머니의 카톡 메시지, 신우이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의 출처,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던 일들이 오늘 밤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불빛이 새벽의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자판 위에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코 고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거실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 떠올랐던 미소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호가 출근한 뒤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발걸음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민호가 평소 시장 카드를 두는 곳은 책상 위 펜꽂이 옆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카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차례로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영수증 뭉치, 두 번째 서랍에는 명함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책상 위 필통을 뒤졌습니다. 연필 사이에 작은 열쇠가 박혀 있었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두툼한 통장 5개와 노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한 장 한 장 펼쳤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민호 명의의 적금이었습니다. 잔액이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호는 결혼하고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적금을 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통장을 펼친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매달 25일 시어머니 계좌로 150만 원씩 송금된 내역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3년치였습니다. 계산해 보지 않아도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저도 모르게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세 번째 통장에는 시동생 이름으로 송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매달 80만 원, 그리고 작년 가을에는 2,300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적요란에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차할부. 저는 통장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콸콸 새어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달 생활비 200만 원으로 쪼들리게 살라고 했던 사람, 친정아버지 칠순에 3만 원을 던졌던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게는 매달 150만 원, 동생에게는 외제차까지 사주고 있었던 겁니다. 노란 봉투를 열었습니다. 대출 안내장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은 민호 명의, 다른 한 장은 제 명의였습니다. 대출자 이름이 분명 박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금은 3천만 원. 대출 실행일은 작년 시동생의 차 할부금이 빠져나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구나. 정말로 미쳤구나.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식탁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가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물을 천천히 부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통장들을 봉투에 쓸어 담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열쇠도 필통에 꽂아두고 서재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신우이 민영이가 들어섰습니다. 언니, 집에 있었네. 민영아, 어쩐 일이야? 민영이는 인사도 없이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어깨에는 반들반들 윤이 나는 검은색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작은 불씨가 화르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환갑상 메뉴 다시 보내라 그랬어. 언니가 빠뜨린 게 많대. 빠뜨린 거. 뭐? 민영이가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음식 목록이 빼곡했습니다. 한우 툭불 등심 2근, 자연산 전복 20마리, 대게 5마리, 송이버섯. 민영아, 이거 다 하면 100만 원도 넘어. 엄마 환갑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 엄마가 무슨 동네 할머니야? 민영이가 식탁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가방을 식탁 위에 툭 올려놓는 그 동작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영아, 가방 새로 샀어? 오빠가 사줬어. 지난주에. 오빠가. 응. 엄마 환갑 때 입을 옷에 맞는 가방이 없다고 했더니 바로 사주더라. 오빠가 그래도 동생 챙길 줄은 아네. 민영이가 가방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민호명의 대출이 아니었다면 그건 분명 제 명의로 빠져나간 3천만 원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돈일 겁니다. 민영아, 너 그 가방 얼마짜리야? 왜 물어? 언니가 사줄 것도 아니면서. 얼마냐고.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민영이가 흠칫하더니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450? 왜? 부러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꽉 마주 잡았습니다. 손톱이 손등을 파고드는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영아, 메뉴는 알았어. 잘 준비할게. 그래, 그래야지. 엄마 친척들한테 우리 며느리 진짜 잘한다고 자랑하시던데. 망신 안 당하게 잘해. 알았지? 알았어. 아 참, 그리고 한복은 새로 맞췄지? 작년 추석 때 입었던 거 또 입고 나오면 친척들이 흉봐. 맞췄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복 같은 건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민영이는 만족스러운 듯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갈게. 엄마가 또 뭐 시키시면 연락할게. 그래. 잘 가. 민영이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식탁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가 텅 빈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 단단한 무언가가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내려가다가 한 이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김희진. 지난달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쳐 명함을 받았던 친구였습니다. 명함에는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명함을 쓸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옆동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오후 풍경, 그 풍경이 오늘따라 너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2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희진입니다. 희진아, 나 지원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지원아, 무슨 일이야? 저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희진아,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너한테 의논할 일이 있어.
식탁 위에는 아직 민영이가 휘젓고 간 음식 목록 화면이 켜진 휴대전화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단단하게 서졌습니다. 이튿날 점심시간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희진을 만났습니다. 희진은 짙은 회색 정장에 단정한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옆자리에 앉아 점심 도시락을 나눠 먹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만큼 자세부터 달랐습니다. 희진이 자리에 앉자마자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아, 천천히 얘기해. 어디서부터든.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새벽 내내 정리한 통장 사본, 대출 안내장, 카드 영수증, 카톡 캡처본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희진이 한 장 한 장 넘기는 동안 저는 식어가는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희진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지원아,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네. 많이 안 좋아? 안 좋은 정도가 아니야. 배우자 동의 없이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희진이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 다시 봉투에 담았습니다. 손놀림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지원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이 결혼 정리할 생각이지? 그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희진이 테이블 위로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평소랑 똑같이 살아. 민호 앞에서 표정 하나 바꾸지 마. 환갑 준비도 하는 척 계속해. 할 수 있을까? 해야 돼. 지원아, 지금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 민호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 몰라.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무기야. 무기. 민호 알면 안 돼. 알게 되는 순간 통장 옮기고 재산 빼돌리고 난리 칠 거야. 그러니까 잔치 당일까지는 무조건 모르는 척.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진이 노트를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필요한 거 하나씩 적자. 첫째, 민호 통장 다 사진으로 찍어둬. 직접 열어서 한 장씩. 이미 찍어뒀어. 역시 회계팀이라 다르네. 희진이 짧게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습니다. 7년 만에 가슴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둘째, 민호가 너한테 폭언하는 거 녹음해. 휴대전화 녹음 기능 켜두고 주머니에 넣어 다녀. 셋째, 시댁 식구들 카톡은 캡처해서 따로 보관. 넷째, 제일 중요해. 내 명의로 된 거 다 확인해. 휴대폰 명의 자동차, 보험, 신용카드, 인터넷, 정수기 렌탈까지. 민호가 손 안 댄 게 있나 살펴봐. 저는 노트를 받아 적었습니다. 글씨를 적는 손이 처음으로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희진아, 고마워. 고맙긴. 너 학교 다닐 때 내 도시락 절반은 내가 싸줬잖아. 희진이 빙긋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0살 무렵 헤어졌던 친구가 이렇게 든든한 어른이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저는 두 개의 얼굴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퇴근에 들어오면 저는 부엌에서 환갑 음식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국그릇을 꺼내보고 잔치국수 그릇이 모자란다며 한숨도 쉬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원아, 이제 정신 좀 차렸네. 민호야, 갈비찜 양념 미리 재워두려고 하는데 한우 어디서 살까? 엄마가 단골 정육점 알려주실 거야. 거기서 사. 응. 그리고 잔치국수는 당일 아침에 삶아야 돼서 일찍 일어나야 돼. 고생 좀 해라. 평생에 한 번이잖아. 저는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머리카락을 늘어뜨렸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로 야구 중계를 켰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가며 민호의 양복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잠금 패턴은 1년째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민호의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창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용돈 보냈어요. 우리 아들 최고다. 며느리는 모르지? 당연하지. 알면 시끄러워. 잘했다. 여자들은 돈맛 알면 안 돼.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제 휴대전화로 한 컷씩 찍었습니다. 10장이 넘는 사진이 쌓였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화창은 시동생이었습니다. 형, 차 할부 이번 달도 부탁해. 또야? 야, 너도 좀 벌어라. 형이 도와줘야지. 형수가 알면 안 되는 거 알지? 걱정 마. 우리 와이프 눈에서 평생 모를 거다. 눈에서 평생 모를 거다. 그 문장을 사진으로 찍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서 손가락을 뗄 때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한 칸씩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변기물을 한번 내리고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누운 채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야구 중계 소리가 거실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저는 민호의 휴대전화를 양복 주머니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잔치를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저는 희진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서, 재산 분할 신청서, 그리고 가압류 신청서까지. 지원아, 여기 서명만 하면 돼. 희진이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펜을 받아들고 잠시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서명란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을 보고 있자니 7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손을 꼭 잡고 찍은 사진, 첫 명절 친정 마당에서 어색하게 인사하던 민호의 모습, 가리고 식탁 위에 던져졌던 구겨진 3만 원. 희진아, 왜? 나 떨려. 떨려도 돼. 근데 멈추지 마. 희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두꺼운 정장 위로도 전해졌습니다. 저는 펜을 고쳐 잡고 서명란에 박지원이라는 세 글자를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써온 그 어떤 서명보다 단단했습니다. 이걸 잔치 당일에 민호한테 직접 주는 거지? 응. 친척들 다 있는 데서. 그게 가장 효과적이야. 희진이 서류를 봉투에 넣어 제게 건넸습니다.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손바닥으로 가늠해 봤습니다. 희진아,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말해. 잔치 당일에 너도 우리 집 근처에 와 있어 줄 수 있어? 멀리서라도. 뭔 일 생길까봐? 민호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손찌검까지는 안 하던 사람인데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하면. 걱정 마. 내가 차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신고하고 들어갈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안방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서 입을 벌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떨림이 일었지만 그 떨림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뒤 아침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잠은 의외로 깊고
고요하게 찾아왔습니다. 환갑날 새벽 5시, 저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 만큼 차분했습니다. 물을 한 컵 마시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복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 회사에 입고 다니던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를 골랐습니다. 머리는 평소처럼 하나로 묶고 화장도 가볍게 했습니다. 미리 싸둔 캐리어는 어젯밤 베란다 창고에 숨겨두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꺼내 현관 신발장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지갑과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희진이 건네준 서류 봉투를 핸드백 안에 차곡차곡 챙겨 넣었습니다. 모든 짐을 정리하고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에 가는 길, 차가운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는 사람처럼 발걸음이 똑바랐습니다.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가자 종업원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진열대 앞에 서서 천천히 물건을 골랐습니다. 삼각김밥 7개, 컵라면 5개, 비닐 포장된 싸구려 소시지 3봉지, 그리고 종이컵과 나무젓가락. 계산대 앞에 물건을 차곡차곡 올려놓았습니다. 29,800원입니다. 종업원이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거스름 돈 200원을 받아 동전 지갑에 넣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손목에 비닐 손잡이가 깊게 파고들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호가 일어나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두부 한 모 사왔어. 잡채에 들어갈 거. 빨리빨리 해라. 친척들 11시면 도착해. 응, 알았어. 저는 검은 비닐봉지를 부엌 한쪽 구석에 슬쩍 내려놓았습니다. 민호는 흘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 후드 아래에 서서 빈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보았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만 났지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코를 킁킁거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음식을 해야 잔치 같지. 그러게. 저는 등을 돌린 채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10시 반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연분홍색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작은 비녀까지 꽂은 채였습니다. 시누이 민영이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한껏 들이마셨습니다. 어머, 며느리야. 음식 냄새가 어디 갔니? 아직 안 했어? 어머님 오셨어요. 다 됐어요. 곧 차릴게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었습니다. 그때 큰집 식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큰어머니, 큰아버지, 사촌들까지 합쳐 20명이 거실에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거실 가운데 펼쳐놓은 큰 교자상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솜씨 좀 부렸겠네. 환갑상이 푸짐해야 자식 복도 따라온다는데. 친척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왁자지껄 울렸습니다. 저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장 먼저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원아, 그게 뭐냐? 오늘 차릴 음식이에요, 어머님. 저는 교자상 위에 비닐봉지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봉지가 기우뚱하며 삼각김밥 하나가 대구르르 굴러나왔습니다. 컵라면 뚜껑 위에 비치는 햇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봉지 안에서 물건을 하나씩 꺼내 상 위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삼각김밥 7개, 컵라면 5개, 싸구려 소시지 3봉지. 거실에 한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호가 거실을 가로질러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민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환갑상 차린 거잖아. 안 보여? 이게 환갑상이야? 너 미쳤어? 민호야, 너 한 달 전에 우리 아빠 칠순 때 뭐라고 했어? 기억나?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네들 소화도 못 시키는데 돈 아까워서 대충 사들이라며. 그래서 내가 너 말대로 한 거야. 어머님도 연세 있으시잖아. 돈 아까워서 대충 사왔어. 이 미친년이. 민호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핸드백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한 대 때려봐. 좋아. 한 대 때려. 저는 봉투를 민호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누런 봉투가 민호의 셔츠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호가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게 뭔데? 이혼 소장. 그리고 너 통장 내역. 너네 엄마한테 매달 150 보낸 거, 시동생 차 사준 거 다 들어있어. 거실에 모인 친척들의 얼굴이 한꺼번에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옆으로 비스듬히 쓰러지려고 했습니다. 민영이가 옆에서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명의로 대출 3천만 원 받아서 시동생 차 할부랑 민영이 가방 사준 것도 다 영수증 있어. 큰어머님, 큰아버님, 다 들으셨죠? 큰어머니가 입을 가리며 시어머니 쪽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복 옷고름을 부여잡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만 뻥긋거릴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황급히 주워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이거 다 어떡해. 민호야, 내가 둔해서 평생 모를 거라고 했지?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어깨에 다시 메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장에 숨겨두었던 캐리어 손잡이를 잡아 뺐습니다. 바퀴가 대구르르 굴러 나왔습니다. 지원아, 잠깐만. 민호가 뒤따라오며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민영아, 가방 잘 들고 다녀. 450짜리 가방.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닳지 않게 잘 써. 민영이가 식탁 의자에 앉은 채로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환갑 잘 보내세요. 며느리는 오늘부로 그만둘게요.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손하지도 무례하지도 않은 그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어라 외치려 했지만 입에서 나온 건 가는 신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복도에 가을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거실 풍경이 보였습니다. 교자상 위에 놓인 삼각김밥과 컵라면, 그리고 그 주변에 굳어버린 사람들의 얼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고 천천히 문이 닫히는 걸 지켜봤습니다. 민호가 현관문 앞까지 뛰어나왔지만
문은 이미 닫힌 뒤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봤습니다. 화장이 거의 지워진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7년 만에 처음으로 또렷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작게 숨을 내쉬고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고쳐 잡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제 캐리어를 보시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자꾸 콧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안방에 누워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환갑잔치 그날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회계팀 사무실에 들어서니 동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이대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무렵이었습니다. 회사 로비 쪽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의 다급한 목소리와 누군가 고함을 치는 소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무실 문틈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박지원 어딨어? 박지원 나오라 그래. 민호였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호가 경비원 2명에게 양팔을 잡힌 채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호야, 여기서 왜 이래? 이 미친년아, 나한테 이혼 소장을 보내? 민호가 침을 튀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도 양쪽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핸드백 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호야,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회사까지 찾아올 일이 아니잖아. 변호사? 시부모 굶기고 도망친 년이 무슨 변호사야. 이 회사 사람들아, 다 들어. 박지원 인연이 시어머니 환갑날 음식 안 차리고 도망친 폐륜년이야. 친정 아빠한테는 한정식 사드리고 시어머니한테는 컵라면 던져준 년이야. 민호가 복도가 떠나가도록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경비원들이 민호를 끌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박지원, 너 가만 안 둬. 아파트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너 빈털터리로 만들어줄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호의 고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야 손에서 힘을 뺐습니다. 손바닥 안쪽에 손톱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부장님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부장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자 부장님이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박 과장,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내가 다 묻지는 않을게. 부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말이야, 회사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곤란해. 부서 분위기도 있고 인사고가 시즌이라 윗선에서 말이 나올 수도 있어. 네, 알고 있습니다. 부장님이 책상 위에 손깍지를 끼셨습니다. 박 과장,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업무는 업무야. 잘 분리해줘.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휴게실 쪽에서 직원 두엇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래? 시어머니한테 컵라면 던졌다는 거. 몰라. 박 과장 그렇게 안 봤는데. 저는 못 들은 척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앉으니 모니터 화면이 흐릿하게 흔들려 보였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꽉 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7년이 도로아미타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1시간 사이에 17통이었습니다. 저는 한 통을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너냐? 박지원. 큰 시고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누이로 환갑잔치 그날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모님, 내 인연. 어디서 그딴 짓을 하고 도망을 가. 너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고모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야. 너 우리 집안 망신시킨 거 두고두고 갚게 해줄 거야.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돌려놓고 침대에 던졌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식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앞에는 따뜻한 보리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너도 못 자나 보네. 저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리차 잔을 제 쪽으로 슬며시 밀어주셨습니다. 지원아. 네. 애비가 못나서 너를 그런 데로 시집 보냈다. 아빠. 아니다. 들어봐라. 그날 칠순 때 사위가 안 왔을 때 애비가 너 눈치 보느라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 알았어. 너 시집살이 시키고 있구나. 짐작은 하고 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보리차 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 딸. 잘했어. 뭐가요? 내가 참고만 살았으면 애비가 죽을 때까지 미안했을 거야. 내가 칼 빼든 거 잘한 거야. 지금이라도. 저는 보리차 잔에 입술을 댔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빠, 근데 회사에서 자꾸 말이 나와서.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사람이 한 번은 망신당해도 2번은 안 당해. 너는 떳떳하면 돼. 알았어요. 아버지가 손을 뻗어 제 손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손바닥은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40년 동안 사과 상자를 들어 올린 그 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어제 회사에서 일 있었다며. 들었어.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어제 내 회사 근처에 있었어.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그 난리 났을 때 로비 CCTV 확보해달라고 바로 요청해뒀어. 희진아, 민호 더 큰 거 준비하고 있어. 아파트 가압류 걸어놨더라. 그리고 4명의 대출 이자도 안 내고 있어서 독촉장 갈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희진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원아, 이거 다 우리한테 유리하게 쓸 수 있어. 민호 자기 무덤 자기가 파고 있어. 정신만 똑바로 차려. 오늘 저녁에 사무실로 와. 다음 단계 정리하자. 전화를 끊고 나니 창밖이 환하게 밝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걷고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10월의 아침 바람이 거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걸쳐둔 카디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러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금니를 한번 꽉 깨물고 다시 풀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견뎌야 할 일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희진과 마주 앉은 사무실에서 저는 어제 회사 로비의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희진이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민호가 경비원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음성도 깨끗했습니다. 지원아, 이거 회사 감사팀에 제출해. 감사팀? 내 결백 입증해야지. 민호 욕한 거 다 회사 안에서 한 거야. 명예훼손이랑 업무방해 둘 다 돼. 근데 그러면 회사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이미 시끄러워. 가만히 있으면 내가 거짓말한 사람이 돼. 먼저 움직여.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는 인사팀을 지나 감사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감사팀장은 안경 너머로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박 과장, 이거 다 직접 가져오신 거 맞습니까? 네. 변호사하고 같이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고 며칠 안에 연락드리지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평소처럼 결산 자료를 펼쳤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여전히 흘끔거렸지만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감사팀이 회사 사내 게시판에 짧은 공지를 올렸습니다. 지난주 로비에서 발생한 외부인 소란 사건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외부인을 영업방해로 고발 조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지 아래에 회사 측에서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한 줄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회계팀 막내 사원이 제 자리 옆으로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응? 왜? 저 그날 사실 헷갈렸거든요. 근데 공지 보고 알았어요. 과장님이 진짜 힘드셨겠다 싶어서요. 괜찮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같이 점심 드실래요? 부서 사람들이랑. 저는 잠시 막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색해하면서도 진심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희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지원아, 너 지금 시간 돼? 왜? 무슨 일이야? 민호 동생 말이야. 차 할부된 그 돈.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했어. 어디로? 불법 도박장? 시동생이 거기서 7천만 원 넘게 잃었어. 민호가 내 명의로 받은 대출금 3천만 원이 거기 다 흘러간 거야. 저는 휴대전화를 든 채로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졌다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희진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야. 도박 자금이면 죄질이 완전히 달라져. 경찰에서도 들여다볼 거고 너 명의로 대출한 거는 사문서 위조까지 갈 수 있어. 민호도 처벌받아. 시동생도 처벌받고.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내 위자료 액수가 완전히 달라져.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단단한 평정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시간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시동생이 도박빚 때문에 자기 형 명의를 빌려 썼다는 진술서를 쓰자 민호가 다시 그건 자기 책임이 아니라 동생이 협박한 거라며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두 아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다가 결국 큰아들에게 매달 보내는 돈이 끊어지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원아, 어머님, 내가 잘못했다. 며느리야, 우리 민호 좀 살려줘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환갑잔치 그날 거실에서 뒷목을 잡으시던 그 위세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민호가 어디 빚져서 내 환갑상 차렸겠니? 다 너 잘 살라고 한 짓이야. 며느리야. 어머님,
매달 150씩 받으신 돈, 그게 저 잘 살라고 보내신 돈이에요?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어머님, 끊을게요. 예, 지원아, 너 그러면 천벌 받는다. 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벌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한참을 맴돌다가 사라졌습니다. 이혼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민호는 2번 더 친정 앞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술에 취해 와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원아, 문 열어. 한 번만 얘기하자. 아빠, 제가 나갈게요. 내가 왜 나가? 가만 있어. 아버지가 저를 막아서고 현관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 커튼 뒤로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민호가 술병을 든 채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지원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민호 서방, 자네는 이제 우리 사위가 아니야. 장인어른, 돌아가. 2번 말 안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단단했습니다. 민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발 물러서며 입을 굳게 다무셨습니다. 한 번만요.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지원이한테 빌어야지 왜 나한테 비나. 그리고 자네 용서 빌 자격도 없어. 장인어른,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며 입을 막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 끝에서 들리자 민호는 술병을 떨어뜨리고 도망쳤습니다.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골목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2번째는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민호 혼자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원아, 며느리야, 한 번만 봐주라. 저는 마당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거실에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 서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더 보기 안 좋습니다. 우리 민호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7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7년 동안 우리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돈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사돈, 이만 돌아가세요. 법정에서 뵙죠. 아버지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그 옆에서 어머니를 부축하며 저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그 모습을 가렸습니다. 이혼 조정 마지막 날 법원 앞에서 희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아, 다 끝났어. 정말로? 아파트명에 너한테 다 넘어왔어. 위자료도 받기로 했고 민호는 4명의 대출 다 갚아야 돼. 못 갚으면 자기 월급에서 압류돼. 저는 법원 건물 앞 계단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머리 위로 따뜻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비둘기 한 무리가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희진아,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원아, 너 혼자 한 거야. 나는 옆에서 거둔 것뿐이야. 희진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법원 건물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창에 햇빛이 부서지며 반짝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7년 동안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혼 처리가 완료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에서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을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세대주 박지원. 그 아래에 더 이상 다른 이름은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가볍고도 묵직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와 거리를 걷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부장님이었습니다. 박 과장, 잘 지내고 있지? 네. 부장님, 이번 인사고과에서 박 과장 승진 대상자로 올라갔어.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승진이요? 이번에 차장 진급 명단에 들었어. 박 과장 그동안 고생한 거 위에서도 다 보고 있었어. 감사합니다. 부장님, 전화를 끊고 횡단보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2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 등본을 쥔 채로 저는 가을 햇살 아래에서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내에서 가장 좋은 호텔 한식당에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2주일 전부터 알아봐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가보신 적 없는 한 끼에 15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가 나오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으셨고 어머니는 처음 보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목걸이 예쁘다. 우리 딸이 작년에 사준 거 처음 꺼냈다. 아껴두지 마시고 자주 하세요. 내가 사준 건데 다를까봐.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식탁 위의 메뉴판을 어색하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지원아, 여기 너무 비싼 데 아니냐? 아빠, 오늘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애비가 이런 데 와도 되나? 아빠가 와야 되는 데예요. 칠순 때 못 모신 거 오늘 다 갚으려고. 종업원이 다가와 차림표를 펼쳐주었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해둔 코스를 그대로 부탁드렸습니다. 잠시 후 첫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얀 도자기 그릇에 정갈하게 담긴 죽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죽이냐? 네. 전복죽이래요. 아빠 좋아하시잖아요. 전복은 비싸서 잔치 때나 먹는 건데. 아빠, 오늘이 잔치예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드시고 죽을 한 입 떠드셨습니다. 한참을 우물거리시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니가 휴지를 꺼내 아버지께 건네셨습니다. 아버지가 휴지로 눈가를 꾹꾹 누르셨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아니다. 맛있어서 그런다. 아빠, 우리 딸이 이렇게 사줘서 애비가 너한테 늘 미안했는데. 저는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에 검버섯이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빠, 미안하다는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우리 딸, 제가 늦어서 미안해요. 진작 이렇게 모셨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냐? 용돈이요. 칠순 잔치 못해드린 대신. 아버지가 봉투를 들어 안을 살짝 보시더니 손을 떨며 다시 식탁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지원아, 이거 너무 많다. 많아도 받으세요. 엄마랑 여행도 다녀오시고 옷도 새로 맞춰 입으시고. 애비가 어떻게 이걸. 아빠, 한 번도 안 받으셨잖아요. 사위 핑계 대고. 이제 그런 사위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받으세요. 아버지가 봉투를 천천히 안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웃음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지원아. 네. 민호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산다는 소식은 듣니? 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들리긴 들려요. 빚 갚는다고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 한다더라고요. 시어머니랑은 의절했대요. 시동생은 도박빚 때문에 도망 다니고 저런. 엄마, 안쓰러워하지 마세요. 다 자기들이 한 거예요.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우리 딸 마음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엄마,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음엔 저도 마음 약해질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냥 남이에요. 한 번도 같이 산 적 없는 사람 같아요. 우리 딸 단단해졌네. 엄마 아빠가 키워주신 덕분이죠. 저는 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시내 야경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을밤의 불빛이 강물에 길게 비쳐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뒷좌석에서 잠깐 잠이 드셨습니다. 어머니가 운전석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너 진짜 괜찮은 거지? 엄마, 진짜요. 애비가 너 시집 보내고 잠을 못 잤어. 사위가 한 번도 우리 집에 마음 붙이지 못하는 게 다 보이더라. 엄마, 근데 이제는 마음이 놓여. 우리 딸이 자기 자리 찾아온 것 같아서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백미러로 잠든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환하게 웃으시던 그 표정이 잠든 얼굴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댁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새로 얻은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자 단정하게 정리된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살던 그 집은 정리해서 처분했습니다. 대신 회사와 가까운 동네에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집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저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가을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책장에는 회계 관련 책들과 함께 어머니가 챙겨주신 가족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민호가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처음부터 그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냈습니다. 유리잔에서 김이 부드럽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 안으로 따뜻한 기운이 내려가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 오래 자리 잡고 있던 어떤 무거운 것이 사르르 녹아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지원 35, 회계팀 차장 진급 예정자. 한 번의 결혼을 거쳐 자기 이름으로 다시 선 사람. 저는 차 한 모금을 더 마시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호흡 하나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지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3만 원의 모욕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은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지원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은 결심이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손으로 내 인생의 문을 다시 여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지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에는 자기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한쪽만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가짜 가족인지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용기 한 조각이라도 남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